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다 못해 오히려 역으로 되돌려주게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데 한국은 파산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12월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 파산한 곳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 200개가 파산했습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포드에 부품을 공급하는 가렛 모션 등 여러 업체가 파산했고 스웨덴과 독일 부품업체들도 죄다 파산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부품업체 인 비오니어는 미국 내에서 운영한 브레이크 사업을 무려 1달러에 매각해 충격을 줬습니다. 한 언론사는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 중 파산한 곳이 단 한 곳도 안 나왔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정부는 개소세를 70%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완성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9%나 증가했습니다. 또 내수가 활성화되자 한국의 완성차 생산 순위는 세계 5위 에 등극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의 완성차 생산 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해 작년보다 2위 높은 5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혈세로 국내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 일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다시 산업을 육성하겠지만 한국에는 부실 기업들만 늘어나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당연하다고 보는 네티즌들 도 많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너무 오랫동안 발전이 없었던 데다가 내연기관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대체 에너지가 부상해 이미 자리 잡아가는 지금 일본은 끝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술력이 발전하는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이 성장했어도 일본 내연 자동차 산업은 벌써 없어지고도 남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반도체에 비해 전기차 산업은 그나마 속도가 느리니 일본이 여태 내연기관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 밖에도 나라 빚내서 무지막지한 정부 지원금을 퍼부어도 망할 기업은 망한다는 진리를 일본이 몸소 보여준다. 이번엔 현대가 전기차 시장에서 삼성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등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 중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찾겠다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수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언제는 중국과 손잡고 한국 잡겠다더니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12월 1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조 엔을 들여 탈석탄화 차세대 에너지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중 수천억 엔에 달하는 상당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을 들여 일본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리튬입니다. 일본 정부는 리튬을 조달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스코가 2년 전 인수한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과 농도를 자랑하는 리튬이 나왔다는 대박 소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12월 초 우리나라 언론들은 소금 호수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수는 3억 7천만 대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리튬 걱정을 안 해도 될 수준인데 과연 일본은 어떤 식으로 리튬을 조달할지 궁금해집니다. 안 그래도 팬데믹 상황이라 어디 외국에 소금 호수 있나 찾으러 다니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장려한다면 핵심 부품은 한국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혐한 영레발의 법칙은 언제나 들어맞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하게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을 더 약올렸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솔브레인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에칭가스 국산화, 또 같은 7월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 국산화, 8월에는 효성이 탄소섬유 국산화, 9월에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두산공작기계가 공작기계도 국산화, 한화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도 국산화 등으로 폭주 중이고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꾸준히 국산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심지어 지난 11월에는 LG이노텍이 페라이트까지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페라이트는 전기차, 수소차, 차세대 올레드 TV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TV용 파워 모듈이나 차량용 파워 또는 충전기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또 전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도 쓰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페라이트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마침내 LG 이노텍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두께가 20mm로 얇고 전 세계에서 전력 손실량이 가장 적은 보유율을 자랑하는 페라이트를 내놓은 겁니다. LG 이노텍은 국산 페라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I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실험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소재 개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것도 LG가 업계 최초입니다. 그냥 혁신을 들이부은 거죠. 이 덕분에 기존 페라이트 개발 소요 기간이 4년 이상인데 반해 LG는 무려 1년 4개월로 단축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에 아쉬울 게 1도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진 일본은 특허 소송까지 내며 발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자 일본이 올해 들어 유독 특허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 3일 2024년에는 일본이 어느 산업에서건 더 이상 1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5년 안에 기술력까지 일본보다 앞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역관광 시켜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하필 일본과 가장 가까운 데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 핵심 원료인 리튬까지 대박이 났죠. 하지만 일본이 작년에 수출 행패 불인 덕에 한일 관계가 지하까지 추락했습니다. 일본이 차선으로 중국에게 부품 조달 협력을 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기업은 소니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과 중국이 치고 올라왔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됐죠. 이번에 일본 정부가 굴기를 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더 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배터리를 일본이 가장 먼저 상용화했어도 한국과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삼성 SDI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13년부터 모터쇼에서 꾸준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2013년 이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 종합연구원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전고체 배터리 원천 기술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용량은 커지고 크기는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총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전까지 현대차는 LG화학 배터리만 고집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는 K배터리 동맹을 맺으면서 차세대 모델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배터리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들은 현대가 한국에서 다 해먹으려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분야가 떠오르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는 모두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2017년까지만 해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에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버텨왔지만 2020년 상반기부터 LG화학이 배터리를 독점 수주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7월 기준 파나소닉의 점유율은 LG화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까지 떨어졌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쏟아부을 거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비아냥댔습니다. 가장 돈 빼먹기 좋고 뒤탈 없는 게 R&D. 삼성은 벌써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니들이 만들긴 뭘 만들어. 헛돈 쓰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삼성이 일본의 추격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를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삼성이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벌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는 2030년이 되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들은 현대차와 삼성 SDI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해외 투자를 밀고 나가는 전략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해 한국을 잡겠다고 난리들입니다. 일본 파나소닉과 중국 SVOLT는 각각 유럽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 세계 3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SVOLT는 중국 3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삼성 SDI
KDI는 최근 몇 년간 유럽에 진출할 목적으로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해왔습니다. 헝가리에서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투자한 금액만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올해 5월부터 헝가리 공장을 처음 상업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투자한 게 있다 보니 지난 10월 말 WTO 사무총장 선거를 두고 서유럽과 중동유럽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서유럽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 반면 중유럽과 동유럽은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겁니다. 미래에는 반도체 산업보다 배터리 산업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군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을 개발한 한화 디펜스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삼성 테크윈과 탈레스, 두산 DST 등을 합병하며 국내 1위 방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화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10년의 연구 끝에 1998년 독자 개발했습니다. 구경 155mm에 52 구경장으로 호신이 8m에 달합니다. 분당 최대 6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발사되는 탄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와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를 탑재해 사격 명령 접수 후 30초 이내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이 많은 한국의 지형을 비롯해 설원, 정글, 사막 등 열악한 지역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처음 국제무대에서 선을 보인 건 2001년이었습니다. 터키의 기술 이전 방식으로 수출했죠.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시장도 뚫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 이미 한번 전해드렸죠? 호주 국방부는 지난 3일 한화 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규모는 총 1조 원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출 역시 10여 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죠. K9 자주포의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750억 원을 투입해 독일산인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부품까지 국산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K9 자주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 디펜스가 1998년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방산부품 국내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소재 및 부품 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 위주로 연말까지 기술 개발 과제를 추릴 계획입니다.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군의 주력 장비입니다. 거기다 이미 6개국에 수출되었죠. 따라서 부품 국산화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엔진이 핵심 부품이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주포 엔진의 연구 개발이 시작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부품 국산화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9 자주포 엔진을 대체하게 되면 독일은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9은 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무려 48%이죠. 이는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쟁 자주포는 독일산 PZH-2000,
프랑스산 카이사르, 중국산 PLZ-45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자주포는 아직 K9의 상대가 안 됩니다. 독일산은 성능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에서 K9의 적수가 안 됩니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쌉니다. 거기다 너무 무거워서 공중으로 운반이 어렵습니다. 작전 수행상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죠.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방산 수출을 한 건 1975년입니다. M1 소총의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했죠. 이후 1990년대 들어서 급속하게 성장해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한화 디펜스는 보병 전투장갑체 K200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이 1년여의 연구 끝에 K9 자주포의 사격 검증 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운용시험 평가 결과 사격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사고 유발 요인을 낮추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군은 종합정비창이 뛰어난 임무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는 창 정비를 마친 자주포의 사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공이가 모의 뇌관을 타격하면 부착해 놓은 스티커에 나타나는 타격흔으로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사격처럼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는 힘이 국방 규격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 정비 완료 장비의 타격 검증 제한은 야전에서 운용할 때 적발 불량, 안전사고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종합정비창은 지난해 2월 자주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격 검증 장치 개발에 돌입한 것입니다. 종합정비창은 최근 완성한 자주포 사격 검증 장치는 뇌관에 탑재된 충격 센서에 힘이 가해지면 적외선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돼 호금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해 사격관 이상 유무를 즉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활약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추가된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호주 육군의 미래 궤도용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의 최종 후보 장비 2개 중 하나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에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을 더해 방어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참고로 파워백은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성능 확인을 위한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맺고 시제품 세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대는 이미 호주에 납품되었습니다. 참고로 RMA는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 결정을 위한 성능시험 평가입니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및 운영자 교육, 평가 등이 진행되고 2022년 최종 후보가 선정됩니다. K9 자주포로 이미 호주 방산 시장에 물꼬를 텄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도 독일을 꺾고 최종 낙찰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성과는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장갑차 개발의 완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시장을 새롭게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평가에서 장비 우수성을 입증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화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매출 2조 5천억 원, 2025년까지 매출 4조 원 규모의 글로벌 종합방위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